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3프로 다이어리 지금도 네이버에서 3프로 다이어리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따라오셔도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올해도 따뜻한 한 해 여러분이 좀 만들어 주시기 경제가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좀 어려운 분들 도우면 그게 다 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네. 자, 네. 그러면 우리 두 박사님과 함께 올해 말 그리고 내년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익 박사님 그리고 김한진 박사님 두 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내년 전망들 뭐 증권사들마다 다 지금 이제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코노미스트 또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두 분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어떻게 좀 올해 농사는 잘 마무리 되셨습니까, 우리 김영익 박사님? 예, 뭐 농사 마무리 잘 했고요. 겨울 되니까 어떤 농사를 할 얘기하는 얘기가 게 좀 진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농사 지으시잖아요. 그런 농사? 네, 그래갖고 주식 농사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내년 준비 또 하셔야죠. 예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무 가지치기 해주고 또 가지치기 내년 하시고. 봄 대비하죠. 퇴비 주고 올해 퇴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식도 농사를 잘 좀 지어야 되는데 일단은 올해 흐름이랑 우리 박사님께서 예상하셨던 그 움직임이랑 대략 좀 비슷하게 좀 갔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예, 연초에 2,400선 바닥 정도다. 그러셨었나요? 그리고 네. 최장 2,700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음, 바닥권에 대한 말씀은 정확히 맞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고점은 이제 위로 좀 못 갔는데. 갔나요? 예. 네. 뭐 어떻게-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덜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올해 전망하기를 뭐 2분기까지 좋고 3분기 좀 조정이고 특히 뭐 11월, 12월 올라갈 것이다. 그랬는데 야, 거의 뭐 딱 맞네요, 그죠? 8월 초까지 2,660까지 올라갔죠. 네, 아, 그리고 10월에 저 2,300m로 떨어져가지고요. 네네. 지금 2,500 좀 넘었습니다만은 네.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상단이 아직 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한 달 남았으니까. 어떻게 12월에 그 상단 갈까요? 네, 좀 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힘들어 보여요. 2,700 정도 이야기했는데요. 예. 네, 거기까지 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약간 더 오르는 정도가 아마 마무리될 가능성이 예. 높은 걸로. 뭐 연말 지수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을 텐데요. 네. 여기서 뭐 크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왜? 좀 더 막 올라주면 좋겠는데. 네. 그럴 만한 뭐 여러 호재나 뭐 이런 게 별로 안 보이시는군요, 지금은. 예. 뭐 지금 주가가 2,500까지 한 200포인트 한 달 네. 새에 올랐는데요. 예. 아마 내일 모레 또 11월 수출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10월에는 일평균 수출이 26억 2천만 달러였었어요. 그런데 아마 11월 수출은 23억 달러. 좀 줄어요? 약간 그 정도 예, 수준 자체가 좀 물론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지만은 네. 예, 수준 자체는 조금 더 떨어지면서 예, 주가 상승이 조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는 어떠셨습니까, 박사님? 예. 올해 뭐 틀린 게 더 많죠. 예, 저는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올해 장세를 뭐 주식시장은 박스권이라고 봤고요. 네.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뭐 매크로가 좀 뒷받침이 안 된다. 기업 실적도 확장 국면이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봤고요. 그렇다고 계속 뭐 바닥을 파고 좀 대폭락이 안 나오는 이유는 주가의 하락이 지지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리고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는 좋다. 잘 버텨줄 거다. 물론 이제 저는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도 안 좋게 봤습니다. 그건 이제 좀 잘못 본 거고. 그래서 좀 위로도 한 개, 밑으로도 한 개.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는 연초가 바닥이었고요. 7월달 뭐 2,700, 800 그게 이제 고점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박스권이었습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그 AI가 없었다면 미국 시장에서 저는 미국 시장도 별 볼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죠. 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네, 특히 뭐 S&P 500 중에서 490개 종목이 뭐 상반기에 한 5% 올랐으니까요. 거의 보합이었고요.
결국엔 뭐 실적 전체로 들어올리지 못하니까 AI라는 멀티플 리레이팅을 통해서 시장이 도발적으로 상승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AI에 쫓아갈 종목이 좀 제한되니까 상대적으로 언더퍼폼을 한 거고요. 미국 장세보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매크로가 움직인 장이라기보다는 AI가 움직인 장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AI가 비싸지니까 좀 쉬었던 거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1년 내내 매크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뭐 조금 종목 중심으로 투자를 했던 분이 국내 시장에서도 돈을 벌었습니다. 네. 자, 이제 올해가 이제 뭐 한 달 남았으니까 올해는 뭐 다 갔다고 보고 이제 올해 말 내년 초 뭐 내년 상반기까지의 조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매크로한 것들을 먼저 좀 짚어보고 각 자산별 프라이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뭐 다 나쁠 거라고들 예상을 하는 반면에 또 우리 수출 지표나 이런 거 보면 또 리바운드 할 거라 약간 좀 갈리는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김영익 박사님 어떻게 보시죠? 뭐 경제는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내년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올해 뭐 한 1.4% 안팎 성장할 것 같은데요. 네. 내년에는 2%는 좀 넘을 것이다. 한국 말씀이시죠? 예. 미국은 성장률이 좀 낮아지는데 우리는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그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이거는 별로 증가 안 하는데요. 네. 예, 수출이 지난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그동안 저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중국으로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고요. 네. 아마 내년에는 반도체하고 조선 이 두 업종이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 때문에 한 2% 넘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주가가 뭐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힘이 부족한 것 같고요. 네. 김 박사님이 올해가 주가가 박스권이었다. 내년에도 역시 박스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요? 예. 그래서 우리 주가 장기 추이를 보면은 80년대 말에 한번 올랐고 또 오랫동안 박스권 보이다가 그다음에 2007년 들어가지고 한번 또 2000을 돌파했다가 오랫동안 박스권 보이다가 그다음에 2020년에 3000을 넘어섰죠. 네. 그리고 지금 박스권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이걸 돌파할 힘이 아직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내년도 박스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거는 뭐 통계청 OECD 게 아니고요. 뭐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조금 더 속보성을 위해서 제가 좀 빨리 발표되는 경제지표로 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보면은 내년 1분기까지 오르는데요. 내년 2분기에는 조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도 박스권인데 주가는 뭐 1분기까지는 괜찮고 2분기는 좀 조정 거치고 네. 다시 하반기에 박스권 또 상단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한진 박사님요. 예, 저도 뭐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좀 지금 전체적인 세계 경기가 조금 제조업단에서 부진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최근 수출도 조금 회복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수출 경기 확장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내년도는 정체 기간이다. 경기가. 그리고 특히 올해 경기가 조금 좋았던 국가를 보면 서비스업 그리고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제조업이 부진했는지를 살펴보니까 제조업이 중국이 조금 안 좋았어요. 올해도 뭐 성장률이 뭐 5.3% 나온다고는 하지만 네. 대부분 뭐 비교육제 중심으로 자기네들 건설 부양하고 뭐 서비스업 경기 부양하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조업단에서 회복이 좀 더디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조금 그 신흥국이 안 좋았어요. 특히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안 좋았고 네. 또 초과저축이 조금 적은 국가일수록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에 GDP 대비 저축률이 10%포인트 이상 증가했거든요. GDP 대비로. 네. 아직까지도 그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초과저축이 적게 쌓여 있는 신흥국일수록 올해 경기가 안 좋았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종합해 보면 내년도 중국 경기가 부양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부채 조정, 구조 조정 때문에 한 4.3%, 4.2% 달성하기 버겁다라는 팩트 하나하고
그다음에 선진국에서는 이제 금리가 올라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중심으로 내구재 소비가 조금 둔화될 거다. 네. 이게 한 팩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경기를 조금 좌지우지하는 실질 금리나 실질 가처분 소득이 미국 지난번 3분기 GDP에서도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YY로. 그래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지금 줄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대출 축소로 인한 전체적인 내구재 소비가 더 줄 가능성이 있다. 네. 결국엔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조금 초과 저축 있는 애들 그리고 팬데믹 때 돈 푼 효과 아직까지도 조금 찌끄러기 남아 있는 국가들 네. 이런 국가들이 회복이 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뭐 회복되는 둥 마는 둥 1년을 갈 거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한계가 있을 거다. 근데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미국 경제가 조금 가볍고 짧게 경기 위축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한 2분기 정도에 한 1% 미만의 짧고 가벼운 경기 위축이 일어난다면 네. 그것만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는 뭐 시장이 그래도 조금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춤을 출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스권이라는 데는 다 동의하시네요. 예. 근데 이제 뭐 아까 증권회사들 보니까 뭐 최고로 박스권 위로 보는 분들이 한 2,800 정도 보는 것 같고요. 대체로 보면 2,600에서 2,700 선을 넘지 않겠다고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고 하단은 한 2,300 뭐 이 정도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가혹한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두 분께 상단하단 뭐 올해 평균 코스피가 한 2,493까지 어제까지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형으로 해보면 한 2,550 정도. 평균. 평균 유가가 올해보다는 좀 높다는 거죠. 2,550을 중심으로. 네. 그래서 이런 걸 못 틀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상하가 150포인트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럼 2,550이 중간선이 될 2,700부터 한 2,400까지. 예, 그렇습니다. 김 박사님은요? 그럼 뭐 S&P 500 기준으로 한 4,300에서 5,000, S&P 500은 조금 더 오버슈팅할 거로 보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서 한 10% 이상이죠. 그리고 코스피도 뭐 한 2,300, 뭐 2,300 정도, 한 2,300 정도에서 좀 저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기가 조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감산 효과로 반도체는 그래도 회복이 될 것 같거든요. 디램 가격이. 그래서 반도체 때문에 2,300을 좀 지킬 거다. 위로는 한 2,850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인지를 좀 더 넓게 보시는 거네요. 그 김 박사님, 김한진 박사님이 그죠? 예. 이 사실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대부분 이제 컨센서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인상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보 시점에 대해서만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매크로한 거는 사실 연준의 스탠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되니까 두 분께서 보시는 피보의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김한진 박사님부터. 네, 저는 뭐 한 9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침체는 오지만 침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짧고 가벼운 위축에 불과할 거다라는 전제 하에서 금리를 조금 쉽게 못 내릴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11월 11일 날 뭐 파월 의장이 헤드 페이크스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또 페이크가 아니라 복수를 붙였는데 그러니까 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에 어쨌든 뭐 약간 페이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은 저는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연준 인사들이 뭐 제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궁극적으로 연준이 움직이려면 근원 물가가 3%를 깨는 속도, 깨는 모습 이게 좀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위축이 한 분기 정도는 세게 나와야 그 다음에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통화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악몽이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미국 M2가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거의 안 줄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 뭐 연준의 자산도 1조 달러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고점 대비. 네. 그리고 아직 초과 저축이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고용 시장이
약간 싣고 있다고 하지만 안 싣고 있어요. 여전히 실업자 한 명당 1.5개의 빈일자리가 있고 임금 상승률이 약간 둔화되긴 하고 있지만 그게 소비 둔화로는 아직 완벽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갑을 확실하게 안 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것들이 조금 은행의 긴축 경로를 통해서 가령 뭐 분기별 GDP라든지 PMI라든지 이런 조금 신뢰성 있는 지표, 특히 소프트웨어 지표보다는 하드웨어 지표가 확인되는 지표가 확실하게 꺾여야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카드를 만들 것 3분기 같아서 전에는 없다. 그 시점은 그래서 저는 한 8, 9월 정도가 아닐까. 첫 금리 인하가. 김 박사님. 예, 저는 빠르면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보고 있는데. 6개월 차이가 나는데 거의. 예.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미국 경제가 올 3분기까지 정말 좋았죠. 네. 근데 아마 4분기부터는 성장률이 1% 안팎으로 떨어지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면 저축률이 낮아지고 실질소득 감소하고 이자 부담 늘어났고 학자금 대출 뭐 이런 거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뭐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 테일러 준칙이라고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하나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거로 제가 추정해 보면은 올 4분기 현재 미국 적정금리가 한 4.9% 정도 나와요. 지금 5.5%인데요. 4.9요? 기준금리. 예.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 준칙에 5.5.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적정금리가 연방 기금금리 적정 수준 뭐 그 정도 나옵니다. 뭐 내년 상반기 가면은 뭐 실제 GDP가 잠재GDP 밑으로 더 떨어지고 물가 상승은 낮아지면서 아마 빠르면 내년 1분기 후반, 뭐 2분기 초반, 뭐 이 무렵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는 뭐 그동안 그 상고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요. 네. 뭐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 이런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내년에는 아마 저는 상고보다는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심으로. 물론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데 보니까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2.2%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는 1%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더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경제 전망할 때보다 경제성이 올라갈 때는 전망을 게 실제치가 더 높게 나와요. 근데 경제 성장이 꺾일 때는 전망했던 것보다 실제치가 더 낮게 나오면서 계속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내년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 더 저는 빠르게 보고 있습니다. 야, 월가의 바램을 반영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금리가 인하했다고 주가는 긍정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뭐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 수익이 아닙니까? 경기죠, 경기. 경기가 더 나쁘니까 금리를 인하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에 오히려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전년 2분기에는 조금 뭐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많은 뭐 투자자나 뭐 하여튼 기관 같은 데서는 금리 인하를 되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금리 인하 되면 더 막 증시가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진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국 실제로 기업 수익이 더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아마 금리가 하락하는 폭보다 네. 기업 수익 증가율 폭이 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이런 전망의 근거 아래서 두 박사님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내년엔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라. 뭐 만약에 살려면 이런 걸 사는 게 좋겠다. 그게 뭐 개별 종목이 아니라 아세 클래스별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익 박사님. 예, 제가 유튜브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최근에 금값이 역사상 거의 최고치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도 금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엔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각종 언론 보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금 투자를 해야 되는가, 엔 투자를 해야 되는가? 뭐 지금도 관심사지만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런데 금값이 많이 올라가서 좀 조정을 보일 것입니다만, 제가 그 금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보니까요. 결국 미 달러 지수하고 미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저는 뭐
미 달러 지수가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과정이다. 예, 그리고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면서 예, 미국 금리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값 추세적인 상승 요인이다. 예, 그리고 엔화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엔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일본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이에요. 예,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1%, 물가 상승률 아마 2% 초중반까지 CPI는 떨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뭐 금리를 결정하는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떨어지면 미국 금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일본이 과연 내년에 일드 커브 컨트롤 이걸 포기할 것인가? 예, 저는 이게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일본이 어떤 식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뭐 상당히 그 전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내년 일본 국채 수익률은 올해보다 오를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본 국채 수익률 좀 오를 것이다. 그럼 미일 국채 수익률 차이가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엔이 강세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업종별로는 뭐 제가 산업은 잘 모릅니다만 최근에 그 산업연구원에서 내년 전망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내년 해를 그려놓은 게 두 가지 업종이에요. 반도체하고 네. 조선입니다. 조선. 이거는 생산, 내수, 수출 다 같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랑 조선이요. 예, 예. 네. 김한진 박사님. 내년도에도 저는 종목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를 구분하면 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가 내년에도 언더퍼폼할 것 같고요. 미국 증시보다 못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다라는 정도. 그래서 뭐 저도 반도체 좋아하고요. 지금 올해 보면은 사실 뭐 자산군별로 보면 비트코인이 뭐 어쨌든 뭐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더블 났고, 그리고 나스닥이 거의 한 30 몇 퍼센트 났죠. 그다음에 S&P가 거의 19% 올랐고 코스피가 11% 올랐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상승률이 똑같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구조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순서가. 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비슷할 것 같은 게 일단 달러가 조금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고, 올해 만약에 달러가 조금 더 약했다면 네. 훨씬 뭐 암호화폐가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뭐 암호화폐는 그렇다고 치고 나스닥이 왜 올해 36%나 올랐냐라는 걸 보면 결국 빅테크잖아요. 근데 빅테크가 내년도에도 매그니피선트 7 기준으로 2024년, 25년까지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컨센서스는 YOY로 10% 이상의 매출 증가율과 좀 압도적인 수익력이 나올 걸로 봐요. 네. 그런데 그거는 조금 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이미 성장에 대한 기반을 깔아놨잖아요, 걔네들이.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헤게모니를 가져가지 갑자기 잃을 거다. 그리고 앞서 매크로 말씀드렸듯이 뭐 적어도 상반기에는 중국 경제 때문이라도 또 미국의 소비력 약화 때문이라도 소비력이 약화되니까 뭐 금리를 인하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는 하드웨어가 치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특히 중후장대형은 저는 피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소프트웨어나 조금 성장성이 겸비된 그러한 주식이 미국장에서나 한국 주식시장에서나 똑같이 그런 멀티플을 조금 올리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성장주 이런 종목들이 조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미국제 10년물 기준으로 4%예요. 그냥 놔두면 4%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MMF 수익률은 그것보다 높겠죠. 그래서 저는 뭐 미국채 10년물이 4%를 살짝 깰 수는 있지만 내년에 3.7, 3.8 정도 되면 다시 리바운드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금리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뻗어갈 수가 없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PR이 18배, 18.5배 정도 되는데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은 있고 아직까지. 사람들은 게임을 할 거라고요. 그 게임은 결국에는 성장주에 대한 올해 상반기처럼 어쨌든 AI 스토리를 만들고 성장 스토리를 만들고 또 지정학적 어쨌든 뭐 네옴시티가 됐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방산주가 됐든 신재생이 됐든 네. 로봇이 됐든 바이오가 됐든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게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매크로 너무 좀 열심히 보지 마시고 섹터 쪽 공부하시는 게 네, 기술력이 어느 정도 어디서 어떤 헤게모니가 일어나고 어떤 쪽에서 부가가치가 일어날 건지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게 훨씬 더 돈을 버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매크로 얘기 듣지 마세요. 뭐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우리 얘기보다도 종목 공부 들으시고요. 가끔씩 들으시고 김혁 박사님 말씀과 저 역시 말씀 좀 확실히 두 분은 들으시고요. 연륜이 있으시니까 제가 맞고요 이런 얘기를 안 하시네. 네? 그러니까 뭐 크게 매크로적으로 뭐 좋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대신 이제 경기 침체는 거의 뭐 침체 내지는 하여튼 하락은 거의 틀림없이 올 것 같은 상황이고 금리는 뭐 중금리 수준 아마 유지될 것 같은 그런 정도 말씀 좀 한 가지 주신 것 팁을 같습니다. 드리면 네. 그 금리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금리가 국제 10년물이 3.8이 아니라 3.9가 아니라 3.5 이렇게 내려간다. 이러면 저는 주식 뭐 김영익 박사님 말대로 이거는 경기가 좀 부러지는 거다. 주식을 좀 파셔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3.8, 4.0에서 멈추면 시장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국채 금리를 중심으로 좀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김혁 박사님 이건 하지 마. 이거는 조심해. 이 내년에 이쪽으로는 요 동네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모르는 건 안 하는 게 좋죠. 아까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으면 저도 뭐 투자자들한테 늘 자신이 잘하는 것만 투자하시자. 네, 그리고 내년에는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 박스 거니까 여전히 그 종목, 산업 이런 걸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내년에는 저 금리가 하락 국면이고, 네, 그 다음에 저 정부에서 각종 저 금융산업 은행에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최근에 제가 가장 놀란 통계 중에 하나는요, 이 보험 우리 가계 금융자산에서 보험 비중이 급락했더라고요. 한때 그 33%까지 갔는데요. 보험 연금 비중이? 27%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가계들이 참 힘들구나. 보험이라는 게 좀 여유시하게 들고 그렇게 떨어진 거 보고 야 해약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보험 자산 전체적으로 뭐 생명보험이든지 손해보험 이게 보니까요 2021년까지 꾸준히 보험 자산이 늘어났는데 작년 올 상반기에 많이 줄어들고 어렵다는 있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금융주는 비중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험 그렇게 정리하면 보험회사들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더 날 수가 있죠. 예. 단기적으로 이익이 올해 이익 많이 나는데요. 네네. 예, 그런데 결국 자산 운용 줄어들면 그쪽으로 돈이 안 가니까. 안 가니까 결국 보험 같은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두 분의 전공은 아니실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자산 클래스 중에 하나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큰 변곡점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 자산에 대한 두 분의 견해는 어떠신지 짧게 한 분씩 김한진 박사님. 저는 큰 패러다임으로 예전에는 조금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때는 좀뭐 대차게 올라가고 빠질 때는 좀 짧게 조정을 보이고 이제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반대일 것 같아요. 좀 조정 기간은 길고 상승 기간은 좀 짧고 사이클이 있겠죠. 근데 내년도에는 뭐 올라가는 사이클은 좀 아닐 거고 부동산은 네, 어느 정도는 뭐 조금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국면일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저도 뭐 PIR 소득에 비해서 그다음에 PIR 렌트에 비해서 평가해 보면 아직도 우리 부동산 가격 집값 가대평가됐거든요. 뭐 지금 당장 올라가긴 힘들고 네. 자리야 보합일 것이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뭐 그냥 업종 공부 잘해서 주식 투자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그리고 부동산 공부는 열심히 해놓고 낮은 가격이 왔을 때 이제 잘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땅을 사서 저 김 박사님처럼 농사를 지었든지 거기서 뭐라도 캐서 그게 더 이익이네. 고구마라도 키우는 게.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김 박사님과 함께 오늘 우리 남은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 증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외 자산들에 대한 이야기 짧게 좀 나눠봤습니다. 네, 종종 이렇게 한 번씩 모시면 확실히 좀 우리
시장을 보는 눈이나 좀 크게 한번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3프로 앱에서 이벤트 지금 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앱 실행하시고 제 3프로 앱이죠. 화면에 나오는 나스닥 오를까 내릴까 요거 누르시고 오늘 나스닥이 오를지 내릴지 그것만 이제 업앤다운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추신 분들 중 20분 추첨해서 음료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니까요. 네. 저녁 12시까지 참여 가능한 3프로TV 나스닥 오를까 내릴까 이벤트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재미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재미로 참여해 주시고 음료 기프티콘도 꼭 받아가시고요. 자, 오늘 11월 29일 이제 잠시 후에 또 장이 시작되는데 장 시작할 때는 오프닝 벨 라이브로 그러니까요. 네, 함께 해주시고요. 찰리먼고 부회장께서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시선은 워런 버핏으로 갈 거예요. 워런 버핏은 언제까지 사시나? 왜냐면 별 차이가 안 나니 몇 살 차이 안 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큰 별이 지셨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저렇게 존경받는 투자자는 어떤 생애를 살았고 어떤 투자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분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막 투자해서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투자를 우리가 잘 배우고 또 따라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또 투자도 조금씩 현명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찰리먼거의 그 돌아가신 그 생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투자자를 위해서 많은 좋은 말씀 감사했고 어쨌든 영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고요.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도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